여러분 3교시에서는 이어서 저희들이 그 2교시 때 멀티미디어의 이미지 있죠?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압축인데, 그 압축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들 중에 저희들이 이제 기출문제까지 좀 풀어보도록 3교시 때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 데이터 있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생각하면 돼요. 음악. 그죠? 그래서 음악의 파일과 관련돼서 그 오디오 파일은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 그래서 오디오가 됐든 요 비디오 영상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지 간에 제가 2교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음질이 되겠죠. 음의 이제 어떤 품질. 근데 이제 이미지는 이제 해상도. 그렇죠? 영상은 이제 영상도 해상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상과 똑같은 거. 이제 그 TV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기술이 좀 발전할수록 선명도가 실생활하고 많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보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좀 들여다보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파일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고, 압축하는데. 그 다음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또 음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끔 잘 들리면 들릴수록, 요런 압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압축하는 내용입니다. 압축. 그러니까 압축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파일을 압축하면 파일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압축을 안 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음질 중에 지금 잡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 소리도 뒤에 들리고 이제 다른 소리도 들리는데 그거를 이제 좀 줄이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좀 이제 목소리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와서 들리는 목소리하고 아마 이제 컴퓨터 상을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하고 좀 달라요. 정확하게 그게 이제 전달을 하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비트 수, 컴퓨터니까 용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압축을 좀 한다라는 얘기는 파일 사이즈를 줄이면서 원래의 얘기하고자 했던 음량이라든지 이미지의 해상도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 를 이제 사람들이 늘 고민을 하고 왔어요. 이쪽 관련돼서는. 그 얘기가 포인트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름들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술적으로. 어떤 경우는 이게 무빙 요거 대표적인데 무빙 픽처스 엑스퍼트 그룹이라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쪽 영상이나 뭐 이미지를 관련돼서 이런 압축을 연구하는 그 기관, 그 다음에 뭐 연구하는 분, 기업,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기술을 토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로 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두 가지 부분 있죠. 파일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영상의 그 해상도랄까 이런 게 좀 많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 무빙 픽처스 엑스퍼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그냥 따는 거예요. 엠팩 파일, 엠팩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요거는 이제 애플사에서 만든 영상, MOV 파일. 그 다음에 DVI, TV와 관련된 업체들이 만든 거. TV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만든 거고. AVI.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발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ASP나 WMV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표준되어 있지는 않지만 MP4와 MP3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전에 MP3 파일, MP3 파일을 많이 얘기했죠. 그죠? 요게 이제 고음질. 그전에는 웨이브, 미디 파일. 요게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관여해가지고 만든 뭐 그런 겁니다. 좀 그래서 뭐 이런 압축을 할 때 확장자를 동일하게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일하게 자기네들 기술을 따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어떠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연구한 거를 좀 그 확장자 이름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 엠팩이라는 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엠팩 이거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 2, 3이 없죠. 그냥 4. 그 다음에 뭐 7,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현재는 21,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파일 사이즈는 작으면서 영상의 화질은 좋아진다. 그렇죠? 요게 초창기 CD에서 많이 했었던 압축 파일이에요. 그렇죠? 요 ISO라는 기관이 그겁니다. 요 기관에서 ISO도 있고 ITU도 있는데 TV와 관련된 기술을 처음 제안을 해서 이걸로 이제 압축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멀티미디어의 압축 기술,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앞부분에서 이것이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압축 기술 두 가지라고 그랬죠. 파일 사이즈는 작게, 품질은 좋게. 그게 품질이라고 하면 음악은 음질이 되는 거고, 영상은 해상도가 되는 거고, 이미지도 뭐 해상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사실은 이미지를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한 프레임에 이미지 파일을 10개 초당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사실은 컴퓨터는 프레임 단위, 프레임에서 각각의 이미지들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나눠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픽셀로 다 나눠요. XY로. 그 그리드 형태로 사각형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의 픽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품질이 좋은 거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일 사이즈가 작게 압축하는 기술이 연구자나 기업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표준 압축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그 P2P라는 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피어2피, 피어2피어. 이라는 게 숫자 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TO, 피어2피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랑 대조되는 기술이라 그랬죠. 요즘 여러분들이 멜론으로 서로 음악을 공유해서 듣는다든지 내가 서버가 돼서 그 순식간에 파일을 이제 보내준다든지 요즘 나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표적인 피어2피어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까지가 멀티미디어 이제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나머지 3교시 동안 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거 핵심적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뭐 정보 보안학과가 있을 정도로 배울 게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커먼에서 다루는 내용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를 좀 바라겠어요. 바이러스가 그 컴퓨터를 위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내고자 하는 송신과 수신 측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커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다운로드 하게 해서 그 파일에 그 파일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여러분들이나 이제 저 같은 컴퓨터에 그 있는 정보들을 해킹을 한다든지 손상을 시키는 이런 걸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바이러스라는 거는 원래 의학 용어죠. 그래서 내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아픈 것처럼 그 컴퓨터도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공유를 안 하는 게 좋고요. 공유하게 되면 그쪽에 뭐 바이러스 파일을 누가 와서 심어 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요거를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클릭하면 안 되죠. 특히 링크 같은 거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에 C나 드라이브를 나누는 경우, 뭐 D 드라이브인 경우, 자료를 가능한 한 백업을 좀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저장을 해놓는 버릇을 좀 드려야 돼요. 이제 그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와서 손상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자료인 경우.
그런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둬 가지고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더라도 백업 파일을 항상 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그 백신 있죠, 백신.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서 바이러스가 공격했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죠? 이제 안철수 랩에서 주로 만든 거 많이 이제 설치가 돼서 쓰고 있지만, 요게 이제 그 램에 상주를 시켜서 램이라는 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죠. 우리가 램에서 항상 그 중앙처리 장치 CPU랑 그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작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램에서 그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상주를 시켜 가지고 그 보안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백신 프로그램을 늘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거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그 다음에 뭐 요즘 사용하는 게 이제 V3, 그 다음에 알약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노턴 외국 미국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최신 뭐 버전으로 많이 업데이트를 해서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안 위협이 있죠. 바이러스의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공격하고 바이러스하고 지금 여기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는 건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트래픽을 막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보안 침해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공격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웜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바이러스. 이게 벌레죠. 요게 이제 그 벌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파일인데 숨겨져 있는 파일이 들어와서 다른 정상적인 파일을 못 쓰게 자신을 막 복제시켜서 또 파일에 내 컴퓨터에다가 막 그 설치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못 쓰게 다운시켜 버리는 그런 게 이 웜이라고 하죠. 벌레. 그다음에 해킹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내 계정에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파일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거. 야, 자, 트로이 목마는 갑자기 목마가 왜 이게 저기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와 그때 스파르타인가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그 그리스군이 그 태각하는 척 하면서 목마를 하나 그 안에다 사람을 숨겨놔가지고 그 스파르타인가요? 페르시아 그거를 이제 점령했었던 성을. 근데 이제 그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목마처럼 들어와서 목마의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백도어는 뒷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들어오기 위해서. 눈속임은 이제 실행되는 것처럼 속이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거. 스니핑은 이제 훔치는 거예요. 이제 송신과 수신 측의 패킷을 아까 그 제가 트레이스 RT라고 했죠.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패킷을 이제 훔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암호화된 정보가 있지만 그거를 이제 그 암호를 푸는 거죠. 이제 그런 기술이 또 있고 고급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기술이다. 스푸핑은 이제 이것도 눈속임인데 마치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들어오는 거. 이제 열어보면 정상이 아닌데, 그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피싱은 이제 물고기 잡는 이제 물고기랑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다른 사이트인데 실제 사이트는 여기인데 그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로그인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고급화 기술이 점점 더 뭐라 그럴까? 고급화, 이제 해커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그러면서 얘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도 지능화가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로고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나 그 개인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 요거 방지를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키를 누르는 걸 가지고 어느 키보드인지 알아가지고 은행의 이제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걸 빼가는 기법입니다. 자, 크래킹은 이제 부수는 건데요. 불법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막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은 특히 해커들 중에 크래커라고 요 일만 전담을 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분산 서비스 공격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보안 관련된 용어는 이제 그 요즘은 이제 뭐 한 번씩 좀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보안에 좀 취약한 것들이.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용어가 다시 좀 이제 그 회자되고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고 있지만 보안이란 거는 항상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안 문제 위협이 발생했을 때만 중요하다라고 인지하지만 사실은 늘 시스템을 감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방화벽이에요. 불이죠. 파이어는 월은 이제 벽인데 불이 있는 벽 이거는 이제 영어로 그렇게 지은 거고 사실은 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 내에서 나가는 거를 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감지를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일종의 벽을 놓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거기 뭐 라우터라든지 브릿지라든지 뭐 이런 스위치에 이제 깔아서 요 드나드는 컴퓨터의 패킷의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프락시라는 건 그렇듯하게 보이는 서버예요. 그래서 PC 사용자와 인터넷을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서버가 있어가지고 요 안에서 방화벽하고 캐시 기능을 넣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보안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방화벽인데요. 그래서 그 캐시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요청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캐시라는 게 저기 그 1교시 저희들이 1주차가 이거 캐시 메모리 2주차에 설명했던 그 기능이에요. 저장하는 기능. 그죠?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신속하게 그 데이터를 줘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요 서버인데 프락시 서버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어월 기능과 캐시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 설명은 이제 문제 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인터넷에서는 송신과 수신 측에 모든 그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를 합니다. 그것도 그걸 가지고 복호화를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까 스니핑이나 스푸핑 가진 그 해커들이 암호화된 패킷을 가지고 복호화 못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암호화 안 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은행의 홈뱅킹, 뭐 스마트폰 가지고 뱅킹을 한다. 그러면 그게 송신해서 전달된 비밀번호 1, 2, 3, 4가 수신 측에 가기 전에 1, 2, 3, 4라고 안 하고 얘를 암호화를 해요. 그래서 뭐 앞뒤에 좀 패킷 넣고 1, 2, 3, 4를 다른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복화는 이제 받은 사람이 수신축 컴퓨터에서 얘를 다시 복화하면 1, 2, 3, 4라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쓰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밀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비밀키는 말 그대로 송신과 수신 측에 보면 이거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DS라는 방법을 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얘는 송신과 수신 측의 암호화, 복호화 키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키는 열쇠죠, 열쇠. 그러니까 송신하는 패킷과 수신하는 패킷을 여는 열쇠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암호화, 복호화 키를 비밀로 해요. 물론 이제 전달하면서 상호간에 어떠한 키가 어느이다라는 걸 얘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송신과 수신 측 할 때마다 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를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과 수신 측만 알게끔 하는데 이게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이제 암호화를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키가 이제 송신과 수신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그만큼 키의 수가 많아야 될 거야 열쇠가 그쵸?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른 거죠 그쵸? 비밀키와 암호화 키는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 크기가 작은 장점이 있지만 그 키 수가 많아지죠. 그게 이제 비밀키 암호화 방법. 이거 반대적으로 공개키는 비대칭인데 RSA라는 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리버스트 샤미르 알데르만. 이 RSA라는 게 대표적으로 공개키 방법인데 송신과 수신 측에서 서로 다른 키를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해요. 근데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는 모두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복호할 때만 서로 상방에 모르게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좀 키 분배나 이런 게 좀 용이하고, 근데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비밀키는 DES 방법, 공개키는 RSA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지금
많이 그 데이터 인터넷 통신에서 그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는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예를 많이 들면 돼요. 그렇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하게 되면 거기 워터마크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유통시킨 사람은 다 찾아내요. 그게 이제 워터마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상, 여러분들 영화의 저작권 있죠? 그게 좀 문제가 되면서 만든 기술인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이미지까지 워터마크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이미지나 영상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그걸 또 상업적 용도로 쓰게 되면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디지털 저작권 때문에 워터라는 게 물이잖아요. 마크라는 게 이렇게 칠하는 거죠. 물로 칠한다. 이거 물로 칠하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이거 못 알아먹게끔 하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게끔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오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에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개념적인 설명으로 좀 이해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몇 가지 좀 풀어볼게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건 SMTP하고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이제 두 가지죠. 요거는 팝3 버전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달하는 거, 심플 메시지 트랜스퍼 하는 거. 요거는 트랜스퍼 된 거 내 메일 박스에 왔어요.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 요거 보내는 거, 요건 받는 거. 그래서 요 SMTP입니다. 보낼 때는. HTTP는 요거 여러분들 웹사이트 접속. 유즈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2교시 때 했죠? 동일한 그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끼리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낼 때 반송되는 경우가 있죠. 메일 주소 잘못하면 반송되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반송되고, 그다음에 서버에 문제가 있을 때, 팝3 서버, 이게 이제 반송돼요. 근데 여러 번 보낸다고 해서 반송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문제를 좀 볼까요? 전자우편, 이메일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이메일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보통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머지 거는 다 맞고요. 1번 있죠, 1번. 요게 8비트가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들 제가 좀 찾아놨는데 유니코드 방법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다 유니코드 방법으로 다 인코딩을 합니다. 암호화 어떤 그 0과 1의 걸로 암호화는 또 유니코드 위에다 씌우는 거고요. 유니코드는 어쨌든 문자를 표현하는 요 이전에 대표적으로 아스키2 코드 방법 쓰다가 아시겠지만 한글이나 중국의 문자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 32비트짜리 요즘 그렇게 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서 문자를 인코딩하는 거예요. 암호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요 1은 어떻게 2는 뭐 어떻게 다 0과 1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발전 양상을 이제 쭉 보여주고 있고 요런 이제 UTF-32까지 나와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들이 다 UTF-32로 인코딩을 돼 있고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보통 8비트라는 건 옛날 얘기고요. 32비트 유니코드 방법으로 씁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멀티미디어인 경우 MIME라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씁니다.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전자우편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좀 다시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을 저희들이 몇 가지 설명했죠. URL은 이제 이렇게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웹사이트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파이어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요 2번이 이제 파이어월이나 프락시 서버가 있다 그래도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도의 지능화된 해커들이 그걸 뚫고 들어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방화벽이 있다 그래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방화벽을 업데이트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관리자 모드를 바꿔줘야 되고,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월이라는 게 어떤 벽을 설치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파이어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프락시 서버는 캐시하고 방화벽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그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어쨌든 제가 요 커말은 레포트를 계속 안 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말의 기출 문제를 대부분 많이 낼 거예요. 인공지능은 뭐 여러분들이 좀 책에 있는 걸 좀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좀 연휴 기간에도 늘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반드시 좀 핸드폰에 설치를 해가지고 앱을 그 시간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틀린 문제를 또 풀어보고 하면서 또 좀 찾아보고 왜 자꾸 틀리지? 그 이유를 뭐지? 하면서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좀 접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진도에 또 연연해 하지 말고 좀 주어진 문제를 좀 다양하게 어쨌든 컴퓨터 개론이라는 거를 1학년 때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레벨 수준을 학습하게 되면 커말은 그 정도만 좀 이제 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오늘 배운 내용도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압축 기술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